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문법을 공부를 했을 거예요. 사실 국어에서 문법이 제일 쉽거든. 한나 왜 문법이 쉬울까? 응? 정답. 그죠? 문법은 말 그대로 법이거든? 법은 안 바뀌어요. 그쵸? 법을 바꾸려면 이거 다 뜯어 고치려면 복잡해지거든. 자, 그러면 내가 방금 얘기했다. 국어 영역에서 문법이 가장 쉽다. 그 이유는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알면 될까? 무엇을 공부하면 돼요? 안 바뀌는 거. 이거 공부하면 되지, 그치? 그럼 안 바뀌는 게 뭐니? 개념. 그쵸? 그리고 플러스 용어 정리. 요거 공부하면 문법은 끝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문법 공부할 때 착각하는 거. 아, 나는 열심히 외웠어. 나 암기 잘했어. 나 문법 잘해. 이게 착각하는 거야. 암기했다고 해서 문법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 볼까?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지, 그치? 서윤아, 영어 공부할 거야? 전치사 공부했지? 네. 예를 들어 보자. 전치사가 뭐니? 이거 뭐야? 아마 여러분들 전치사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뭐 at, 뭐 in 등등 이런 거 떠올리죠, 그쵸? 그럼 한나는 전치사가 뭐니? 구와 구를 이어주는. 땡. 나는 이거 물어봤어요. 전치사가 뭐지? 이거 물어봤어. 제 개념을 물어봤거든?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다른 게 떠오르는 거야. 구와 구를 연결해 주는 거. 뭐 in, at, all 이런 거. 이렇게 떠올리지, 그치? 자, 뭐가 문제예요? 개념이 빠졌잖아. 전치사란 말 뜻이 빠진 거야. 이게 단순 암기거든? 이렇게 단순 암기하면은 뭐가 안 되냐면 적용이 안 된다? 이거 수학하고 똑같은 거야. 나 더하기 알아. 나 빼기 알아. 그럼 그게 뭔데?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요. 그럼 더하기가 뭔데?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이제 수학 점점 공부하다 보면 방정식도 배우고, 그렇죠? 방정식 아직 안 배우나? 배웠어요? 네. 한나의 방정식이 뭐야? 미지수를 구하는 식. 미지수는 또 뭔데? 정해지지 않은. 그걸 왜 안 정했을까? 그거 왜 안, 우리 보통 수학으로 얘기하면은 X 이렇게 하지, 그치? 이거 미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왜 이거 해놓은 거야? 왜? 왜 했을까? 이거 왜 한 거 같아? 왜 그 서양의 그 수많은 학자들은 미지수 X 해가지고 니들을 괴롭힐까? 말 그대로 미지수라고 얘기를 했어. 서윤아, 미지수가 무슨 뜻이야? 모르는 수. 아직 몰라, 그치?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를 왜, 개념을 왜 이걸 만들어냈을까? 이걸 모르는 거야. 저게 왜 나왔지? 저 개념이 왜 나왔지? 저 용어가 왜 나왔지? 이거를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외우니까 어떻게 돼? 단순 암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다. 암기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만큼 적용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 더군다나 요즘은 뭐 4차 산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암기보다는 주어져 있는 정보를 내가 선별해서 어떻게 응용하고 이용할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쵸? 예. 더군다나 요즘은 뭐 챗 GPT다 뭐다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것마저도 정보 선별하고 조합하고 문장 만드는 것도 AI가 대신해주는 시대가 왔거든?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걸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치?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해라? 개념과 용어를, 암기는 당연한 거야.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겠죠, 그쵸? 이거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 적용할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 첫 번째 단계, 개념부터 풀어야지. 자, 그럼 전치사라는 것은 뭐예요? 앞전자. 치는 뭐야? 두다. 사는 말. 낱말사자. 앞에 두는 말. 이해되니? 이게 전치사 개념이거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라. 영어 시간 아닌데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전치사란 말 뜻이 앞에 두는 말이니까 여러분 뭐 생각하면 돼? 그럼 무슨 말 앞에 오지? 이해되죠? 무슨 말 앞에 올까? 이게 되면 아까 이제 한나가 얘기했던 구와 구를 연결하는 그 구조까지도 나오는 거죠. 그치? 근데 이게 안 되면, 이런 개념들이 안 되면은 공부가 꽝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문법 공부가 쉽다는 얘기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안 바뀌어. 국어 영역에서 문법이 제일 쉬운 이유는 바뀌지 않는다 때문에 안 바뀌는 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져가야 돼. 안 그래? 소윤아?
그래요. 안 바뀌는 걸 내가 확실하게 가져가야지만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외웠다고 그래서 나 그거 알아요. 아니다. 그럼 모르는 겁니다. 용어만 알 뿐이죠. 그쵸?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오늘은 문법.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품사 공부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 서민아 문법 어렵지? 왜 어려운 것 같아? 생각할 거 없어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어렵지. 뭘 생각하지? 첫 번째, 몰라요. 두 번째, 모르니까 적용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문법은. 근데 다시, 문법은 법! 안 바뀐다? 알면 돼.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적용 연습입니다. 그쵸?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거 좀 알면 좋다? 문법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면 되게 좀 편할 것 같아요. 문법은요, 품사 파트가 있고, 문장 성분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의문 변형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 그럼 물어보자. 지난 시간에 품사를 공부했다고 하니까, 서윤아, 품사가 무슨 뜻? 이 품이 뭐예요, 품? 품. 많이 들어봤을 텐데, 품? 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돼. 몰라요. 한나의 품? 모르니? 모르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들. 모르니까 공부하러 왔죠. 그쵸? 알면 뭐 하러 와? 알면 뭐하러 돈 내고, 이 시간 낭비하고 왜 옵니까? 날 더워 죽겠는데. 집에서 지금, 예. 가장 더울 때구만. 자, 품은요, 여러분들 자격을 의미해. 또는 위치를 의미해. 서윤은 태권도 배웠어? 아이고. 한나는? 안 배웠어요? 태권도 보면 1품, 2품, 3품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치? 아, 모르는구나. 품띠라고 빨간색하고 검은색 섞여 있는 그 품띠라고 그래. 그 품이야, 품이라고 그래. 뭐 수학 교재도 있잖아. 1품 수학 이런 거 있죠. 1등급이라는 얘기거든. 품이. 그러니까 자격 또는 위치를 나타내. 사는 보다 낱말이라는 뜻이다. 그러면은 이걸 풀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단어의 자격이란 얘기죠. 그게 바로 뭐다? 단어 종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품사는 뭐다? 단어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다. 한나야, 그러면 우리 국어 문법의 품사는 몇 개? 9개. 단어 종류 9개란 얘기죠? 예. 괜히 지웠나? 그래서 여러분들 품사 공부하고 문장 성분 공부하고요. 문장 성분은 뭐냐면 문장 안에서 성분이거든. 즉, 이 품사가 단어 안에서의 기능이야. 문장을 구성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거를 물어보는 것을 문장 성분이라고 그래. 그래서 공부할 때 품사하고 문장 성분은 같이 공부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우리 문법책 보면 이게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 헷갈려. 원래는 같이 공부하는 거야. 왜?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거든. 그치? 이거를 따로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공부하면 훨씬 좋아. 이해하기도 편하고. 근데 이게 따로따로 있으니까 품사 공부하다 보면 그 안에도 문장 성분 내용이 나오거든. 또 문장 성분 공부하다 보면 품사도 나오거든. 그래서 같이 가는 게 좋다. 의문 변동은 쉽게 얘기해서 발음과 관련된 거고, 중세국어는 아마 여러분 아직은 안 배워요. 이거 중3 때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웠는데 기타 등등. 뭐 피동문이 어쩌고 사동문이 어쩌고 뭐 이런 것들, 뭐 높임법이 어쩌고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 기타 등등도 아마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때 본격적으로 배운다. 그래서 오늘은 품사 복습하면서 문장 성분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자, 방금 얘기했다. 한나씨, 품사가 뭐라고? 단어의 종류. 단어 종류야, 단어 종류. 품, 위치, 자격, 사, 낱말. 그쵸? 단어의 자격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단어 종류란 뜻이고, 단어 종류를 나타낼 때는 무슨 사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게 낱말 사자거든. 단어 종류니까 무슨 사 붙이는 거야. 서윤아, 이해되니? 네. 자, 그런데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은 품사를 공부할 때 단어만 공부하지 말고 문장 성분 같이 가라고 얘기를 했다. 그쵸? 왜 그러느냐?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니까. 그치?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성분은 뭐냐? 기능입니다. 무슨 기능? 이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름 붙여주는 게 무슨 이렇게 붙여줘 말을. 이게 문장 성분이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총 9개입니다. 단어는 짧게 했나? 그래서 구품사를 얘기를 하죠. 자, 요거는 좀 순서대로 외워주는 게 좋아. 순서대로 외워. 이건 암기 파트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공부는 기본적인 암기는 해줘야 돼. 그쵸? 문법은 안 바뀌는 거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돼. 자,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이름을 나타낼 때, 이럴 때는 이제 고유명사도 있죠? 그리고 보통명사도 있는 거야. 그치? 일반 사물 나타내는 게 보통명사죠? 사람, 뭐 책상, 뭐 TV 이런 게 보통명사고, 그 다음에 지명이나 인명 나타내는 게 고유명사잖아. 그쵸?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지? 저희는 공부한 거 기억나? 네. 숙제는 했어요? 필기 숙제? 했어? 오케이. 이따가 선생님한테 검사 맡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명사 대신 쓰는 걸 대명사로 그러죠? 대신 쓰는 명사. 자, 대명사는 뭐가 있니? 인칭 대명사하고 지시 대명사가 있지. 그치? 인칭 대명사 1인칭, 2인칭, 3인칭. 그렇죠? 지시 대명사는 다시 장소를 나타내는 거. 여기저기 거기. 그 다음에 뭐 사물 나타내는 거. 뭐 이것저것. 그쵸? 예, 이렇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숫자를 나타내는 수사. 수사는 다시 양을 나타내는 양수사,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 이해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양수사죠. 그쵸? 첫째, 둘째, 셋째 또는 제1, 제2, 제3. 이게 서수사가 되겠다. 얘네를 묶어서 뭐라고 그럴까? 세훈아, 이거 묶어서 뭐라고 그래, 얘네? 문법, 물론 다 문법이긴 해. 자,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죠? 이거 교재에 없나? 이 내용은? 이상한데? 있을 것 같은데? 이 품사 때 나오는데? 체언이라고 한다, 체언. 공부했니? 그쵸? 지난 시간 했죠? 얘네 묶어서 체언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뭐다? 개념 잡아야지, 개념! 체언이 무슨 뜻일까, 한나야? 언어의 모그림. 맞아요. 이게 개념풀이야. 체는 몸체자, 체육할 때 체. 그 몸이야. 어는 말씀은 말, 즉 몸이 되는 말이야. 몸통이 되는 말이라는 뜻이다. 어디에서? 문장에서. 이래서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래서. 이 용어들이, 자, 문법 용어는요, 우리말의 문법 용어는 어떻게 만드냐면 기능하고 그 말의 기능과 그 말의 위치에 따라서 문법 용어를 정해놨거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개념을. 자, 어디에서 몸통이 됩니까? 문장 안에서 몸통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장 안에서 몸통이 되는 애들 뭐가 있어? 주어. 주어는 뭐니? 이게 아직 파트가 안 나왔구나. 그치? 지금 품사 파트만 나왔죠? 간단히 얘기할게. 주어는 뭐니? 문장 안에서 주체가 되는 말이야. 그쵸? 문장 안에서 주체가 되는 말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어는 문장 안에서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 사람은 목적이 생기면 뭔가 하려고 그래. 너 학원을 왜 왔니? 공부하려고. 이게 목적이거든. 너 집에 왜 가? 졸려서. 이게 다 목적이거든. 너 PC방 왜 가? 게임하려고. 이해되니? 그래서 목적이 있으면 사람은 어떤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있다? 뒤에 나오는 단어, 종류는 항상 뭐다? 동사란 얘기야. 이건 영어랑 똑같아. 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목적어,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 보호. 보호는 무슨 말이냐면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야. 보충 설명해주는 말. 이게 보호다. 자, 그럼 뭐를 보충 설명해주느냐? 서술어. 아직 서술어 설명 안 나왔지만 서술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되다 아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것, 이 서술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을 보호라고 그래. 나는 주어가 되겠지? 학생이 아니다. 아니다를 서술해 준다. 이게 보호야. 이해되니? 소은아 이해돼? 집에 가면 까먹는다. 진짜? 예.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줘야 돼요. 자, 그럼 봐봐. 명사, 대명사, 수사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소윤아 이해돼? 다시 한번 얘기하자. 품사가 뭐라고? 단어의 종류였어. 문장 성분이 뭐라고? 그 단어가 모여서 이루어진 형태가 문장이고 그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을 무슨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자, 한번 볼까? 다시 예문 봅시다. 나는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나는 뭐가 돼요? 주어져. 학생은 뭐가 돼? 보어지. 아니다는 미리 얘기합니다. 소수로입니다. 그렇죠? 주어, 보어, 소수로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이됨? 그러면 나는 품사가 뭐야? 얘는 대명사. 인칭 대명, 1인칭 대명사죠? 나의 품사는 대명사고 나의 문장 성분은 주어란 얘기야.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우리나라 문법, 국어 문법의 첫걸음이다. 알겠니? 소윤아, 구분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품사는 단어 종류고 문장 성분은 그 단어가 문장 안에서 하는 기능이야. 그러니까 지금 주체이기 때문에 주어라고 하는 거고 아니다를 보충 설명해 주기 때문에 보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학생의 품사는 뭐가 됩니까? 명사지? 보통 명사, 그치? 이렇게 됩니다. 아니다의 품사는 뭐가 돼? 미리 얘기할게요. 얘는 형용사.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즉 뭐가 품사고 뭐가 문장 성분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국어가 편해집니다. 문법이 편해지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문법이 쉬운 이유.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내가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 그치? 지금 개념 정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걸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이때 적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박스나 아니면 선지가 나와. 1, 2, 3, 4, 5번. 그거 읽어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그걸 읽기 위해서는 이런 게 깔려 있어야 되겠지. 자, 여기까지 질문. 세훈아 없니? 세훈아 필기 안 해? 필기는 자유필기. 노트 없어? 예, 필기 중학생인데 예? 모르겠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필기해 이렇게 하시니? 모르겠다. 나 중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없었거든. 알아서 필기하는 거. 나도 중학교 1학년 때 수업하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 그때 생각나. 영어 선생님, 너 왜 가만히 앉아 있니? 네. 필기해야지. 뭐를요? 여기 있는 거? 네. 그게 몰랐었어. 뭘 필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거는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고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죠. 자, 물어보자. 동사하고 형용사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 세훈아? 동사하고 형용사 어떻게 구분할까? 잘 모름? 네, 모른다고 얘기하면 돼요. 한나는 구분할 수 있어요? 동작을 말하느냐 아니면 동작의 상태를 말하느냐를 어떻게 구분해? 거기 한번 볼까? 예문? 다리 박다, 날이 박다, 박다. 어떻게 구분해?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형용사야. 어떻게 구분하죠? 이거 안 배웠나? 자, 여러분들 국어는 초등학교 때 다 끝나. 국어 전 단계가, 전 과정이 초등학교 때 끝나요.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와서 조금 난이도 있게 들어가는 거야. 수학은 계속 새로운 거 나오지. 수학, 과학은. 그치? 국어는 끝났어, 이미. 예. 국어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국어는 한 학년이 다 끝나. 한 학년 다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조금 더 어려운 거, 조금 더 어려운 거. 과정은 똑같아. 반복해줘야 돼. 자, 동사와 형용사 어떻게 구분하니? 쉽게 얘기해서 는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돼. 우선 여러분 중1이죠? 예, 중1 수준에서는 는을 연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요것만 따지면 된다. 이때 는은 뭔데? 현재를 나타낸다는 얘기야. 자, 는을 현재를 나타내는 는은 어디에 붙는다? 예, 동사 어간에 붙는다. 그러면 뭐가 동사? 다리 박는다 말 될까? 안 되거든. 얘는 형용사야. 날이 박는다? 얘는 되거든. 얘는 동사입니다.
이해되니? 예, 이거 이제 아직은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거 시험 맨날 나와. 예, 동사하고 형용사 구분하는 거. 되게 쉬워. 는만 붙이면 돼. 근데 학생들 막 틀립니다. 왜? 이런 간단한 거를 이제 기억을 못 하는 거지. 암기가 안 된 거지. 이거 개념 암기거든? 개념이 탑재가 안 돼 있으니까 계속 막 헷갈려 하는 거야. 자, 어쨌든 동작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지 어떻게 구분하라고? 는을 붙여봐. 는 붙여서 말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돼요. 예쁘다. 예쁘는다.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형용사야. 는만 붙이면 돼요. 먹다. 먹는다. 얘는 되죠? 동사야. 쉽습니다. 는만 붙이면 돼. 자, 그러면 동사하고 형용사 묶어서 뭐라고 그럴까? 용언. 용언이죠, 용언. 이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이게. 소연아, 용언의 뜻이 뭐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고3까지 나와, 이 개념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법! 안 바뀌거든! 그러니까 고3까지 나오는 거야. 근데도 틀려. 너무 답답해가지고. 고3 애들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애들이,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 선택형이 생기거든? 문법 할래? 아니면 화법 할래? 이렇게 나눠져. 이게 안 되니까 애들이 화법으로 가요. 화법은 이제 지문이 길어. 근데 문법 다 짧아. 문법이 쉬운데. 어쨌든, 서연아, 용언이 무슨 뜻일까? 몰라요. 한나 용언이 뭐니? 잘 모르겠어요. 예, 용용 죽겠지 아니고요. 이때 용은요, 활용한다는 뜻이죠. 활용. 어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동사, 형용사, 용언. 용언이라는 말은 뭐다? 활용하는 말. 이런 뜻이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해야 돼. 그 활용이 뭔데? 그치? 이것도 봐야 되거든. 활용이 뭔데? 활용은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서 먹다를 보자. 먹다가 활용한다. 먹다, 먹고, 먹니, 먹자, 먹을까 등등등등등. 이거 활용이라고 그래. 세훈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거 안 바뀌거든. 안 바뀌어. 활용할 때 안 바뀌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안 바뀌는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얘를 어간이라고 그래. 어간. 용어, 여기서 이제 용어 정리죠. 어간. 어간의 뜻은 말씀 간은 근간 이런 얘기지. 만약에 활용하는데 얘가 바뀌어버렸어. 그럼 단어가 어떻게 돼요? 다른 단어가 되지. 이해되니? 그 얘는 바뀌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뒤에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뀐 애들을 뭐라고? 말씀어 꼬리미 어미. 미자가 꼬리미자야. 구미할 때 미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간 뒤에 붙어있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변하지. 집에서 개 키우는 사람 없니? 우리 집 개가 있는데 꼬리가 짧아. 요만한가? 아마 어렸을 때 잘랐나 봐. 근데 그것도 막 흔들어. 몸통은 안 바뀌어요. 꼬리만 막 흔들어. 바뀌는 거야. 그래서 말의 꼬리라는 뜻이야. 말꼬리.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동사와 형용사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했어. 활용하는 말이야.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로 구분된다. 즉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간, 변하는 부분이 어미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을까? 맛있는 거 먹을 때 처먹겠죠? 안 그래, 서윤아? 애들하고 뭐, 야, 우리 햄버거 먹으러 가자. 먹을 거 아니야, 그치? 안 먹어? 먹죠? 처먹는단 말이야. 자, 역시 활용합니다. 처먹다, 처먹고, 처먹닌, 처먹자 등등등등 활용한다. 그치? 그럼 뒷부분이 뭐야? 어미죠? 그럼 안 변하는 부분이 뭐니? 처먹이지? 그럼 얘는 뭐야? 어간이죠? 뭐라? 근데 먹다에서는 먹이 어간이고 처먹다에서는 처먹이 어간이네? 그럼 뜻은 어디 있어? 뜻. 처먹다에서 뜻이 어디 있을까?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 어딜까? 의미. 여기 있는 거야. 먹이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뜻을 갖고 있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어근. 오케이? 이게 뜻이야. 뜻.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을 단어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한다. 알겠죠? 예. 하늘.
활용할 수 있어? 안 되지. 어간 있니? 없어요. 자, 어간이라는 말은 용언에만 있는 거야. 어간, 어미. 그쵸? 동사, 형용사만 어간, 어미로 된다. 얘네만 어간과 어미로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하늘? 없어요. 이건 활용이 안 되거든. 근데 얘 뜻 없어? 뜻 있지, 하늘. 하늘 자체가 어근이야. 어근이 뭐라고? 단어에서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 이게 어근.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 어미. 오케이? 이 개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먹다 같은 경우에는 먹이 어간이죠? 어간인 동시에 어근이야, 얘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 변하지 않으니까, 그치? 네. 근데 처먹다인 경우에는 처먹이 어간이고 어근은 먹.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 알겠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미 여러분들이 초딩 때 배웠거든. 기억나나요? 안 나죠? 예. 안 나, 안 나. 안 나요, 이게. 아까 얘기했다? 국어 과정은 이미 초등 때 다 끝났어. 중학교 올라가지고 조금씩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야. 이미 개념 다 배웠습니다. 자,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언이 이렇게 활용한단 말이야. 어미 활용을 하죠. 그치? 그래서 문장 안에서 뭘로 쓰기가 좋을까? 서술어로 쓰기가 좋다. 활용하니까 서술어로 쓰기 좋죠. 그럼 서술어는 무슨 뜻이야? 서연아, 서술어가 뭘까? 아직 모르죠? 네. 서는 순서, 술은 풀이, 어는 말. 자, 그럼 순서대로 풀이해주는 말. 뭐를? 주어를.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순서대로 풀이해주는 말을 서술어라고 한다. 이해되심? 이거 영어 개념하고 똑같다, 얘네들. 자, 그래서 얘네들을 문장 성분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서술어. 얘네들을 주성분이라고 한다. 중요해, 얘네들. 중요한 애들이야. 즉, 체연과 용어는 주성분이다. 주어, 목적어, 보호, 서술어 주성분이다. 알겠니, 소연아? 질문. 괜찮아? 어려운 거 있어? 근데 이게 집에 가면 까먹는다? 진짜 여러분뿐만 아니고 고딩 애들도 까먹어. 뭐, 야, 이거 알겠지? 네, 어려워? 아니요. 다음 시간에 물어봐. 야, 명사가 뭐 있지? 품사가 뭐 있지? 몰라요. 일주일 있다가 물어본다. 야, 그때 우리 그 용언 그거 뭐 했잖아. 그거 알아? 언제 했어요, 그거? 이렇게 된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요. 자, 그 다음에 관형사가 있고요. 부사가 있어요. 관형사하고 부사를 묶어서 수식원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 그러니까 품사에서 동사, 형사, 용언 중요하고요. 관형사, 부사, 수식원 이것도 중요하다. 수식원이라는 말은 꾸며준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꾸며주는 말 이런 뜻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게 관형사가 뭘 꾸며주는지를 봐야 되겠죠? 관형사가 꾸며주는 애들은 체어를 꾸며줘. 명사, 대명사, 수사를 관형사가 꾸며줍니다. 네. 그럼 봐봐. 이렇게 라인이 형성이 되지. 좀 색깔을 달리 해볼까요? 관형사가 꾸며주는 라인이 명사, 대명, 수사니까 체어를 꾸며주니까 문장 안에서 뭘 꾸며줘? 요 애들 꾸며주겠지. 관형사가. 그치? 그러면 문장 안에서 봐봐.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를 꾸며주는 애들이 뭐란 얘기야? 관, 형, 어. 그쵸? 이해되니? 안 되는구나. 여기서 이제 막히는 겁니다. 다시 관형사는 수식원 꾸며주는 말. 그럼 관형사가 뭘 꾸며주느냐? 체연을 꾸며준다. 명사, 대명사, 수서를 꾸며줍니다. 그쵸? 그런데 체연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어, 목적어, 보호를 꾸며준다. 그쵸? 그렇다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를 꾸며주는 애들의 기능과 역할은 관형어지. 오케이? 저는 이해돼? 복잡해져? 보통 보니까 중1, 중2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엉키기 시작하더라. 근데 확실히 고등 애들은 한 번은 이해는 해요. 이해 알겠지? 네! 다음 시간에 물어본다? 몰라요! 이렇게 돼. 어쨌든. 자, 그러면 부사도 마찬가지다. 부사도 꾸며주는 라인이 형성되는 거야. 부사도 꾸며주는 라인이 형성되죠. 부사는 누굴 꾸며주냐면 동사, 형용사를 꾸며줘요. 즉 용어를 꾸며줘. 누가? 부사가. 용어는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서술어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러면 문장 안에서 서술어를 꾸며주는 애는 뭐야? 부사어가 되는 거지. 이해되죠? 네. 소연아 이해 안 돼? 이해됐어? 자, 예를 들어볼까? 먼저 관형어부터 예를 들어볼까? 관형사. 쟤 누구야? 얘 친구. 이렇게 했어. 그죠? 이때 옛은 품사는 뭐가 되니? 품사는 관형사. 관형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뒤에 친구 꾸며주잖아. 명사 꾸며주잖아. 명사는 뭐야? 체언이잖아. 체언 꾸며준 애가 뭐라고? 관형사잖아. 품사는 관형사고 문장 성분은 뭐가 됩니까? 관형어가 되는 거야. 그쵸? 관형어가 된다. 이번엔 부사 한번 보자. 야, 너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자, 너무 품사는 부사입니다. 부사. 왜냐면 해는 하다. 동사지. 여기서는 서술어로 쓰이는 거야. 즉, 서술어를 꾸며주니까 부사입니다. 그러면 문장 성분은 뭐가 돼요? 마찬가지. 서술을 꾸며주니까 문장 성분은 부사어다. 소연아 이해되니? 이해돼? 안 돼? 이거 알면은 영어 문법도 쉬워져. 영어 문법이나 국어 문법이나 거의 뭐 비슷하고 한 80%는 비슷하거든.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제 한 단계 더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봐라. 관형사가 관형어 되는 거랑 부사가 부사어 되는 거는 당연하겠지. 이건 당연하죠. 관형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 꾸며주니까. 그치? 관형어 되는 거고 부사가 서술어 꾸며주니까 부사어 되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런데 체언이 다른 체언을 꾸며줄 수가 있어. 체언이 다른 체언을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에 놀러 가자. 우리 집 이렇게 했어. 그러면 우리는 품사는 뭐예요? 한나의 품사 뭐니? 우리 대명사죠. 인칭 대명사야. 품사는 대명사인데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가 뭐니? 뒤에 나와 있는 체연인 집을 꾸며주고 있네. 누구 집? 우리 집. 이렇게 꾸며주고 있네. 이해되니? 그러면 얘는 문장 성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체연을 꾸며주니까 얘는 관형어. 이렇게 되는 거야. 소연아 이해돼? 안 되지. 다시 류아인데 삐리리리릭. 관형사가 관형어가 되고 부사가 부사가 되는 거 이해했지? 이거는 그쵸? 그런데 봐. 체연이 관형어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문장 성분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단어 모여서 문장이 되죠? 그 문장 안에서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무슨 어로 붙여주는 거야. 즉 우리라고 하는 것은 품사는 대명사인데 여기다 우리 집이라고 하니까 얘가 기능이 생겨버렸네. 어떤 기능? 뒤에 나오는 집을 꾸며주는 기능이 생긴 거야. 서윤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품사 대명사인데 얘가 문장 안에서 집을 꾸며주니까 얘의 문장 성분은 뭐라고? 관형어란 얘기야. 이해됐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문법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니까 국어 문법 다 흔들리는 거야. 진짜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워. 자, 이번엔 마찬가지로 체연이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해볼까? 이거 누구 줄까? 그거 우리 줘. 자, 우리는 품사가 뭐라고요? 대명사야. 얘 낱말 종류는 단어 종류는 대명사야. 그런데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뒤에 있는 주다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어. 아까 서술어 꾸며주는 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사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의 문장 성분은 뭐다? 부사어. 소연아 이해돼? 어려워? 이거 매칭하는 거야. 매칭 퍼즐 같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관형사하고 부사라는 애들은 뭐다? 꾸며주는 말이다. 관형사가 관형어 되는 거 당연하다. 부사가 부사어 되는 거 당연하다. 그런데 다른 애들이, 다른 단어들이 문장 안에서 다른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 그치? 즉 채연이 명사, 대명사, 수사 얘네들이 다른 체연, 주어, 목적, 보호를 꾸며줄 수가 있고 그때 관형어. 또는 채연이 명사, 대명사, 수사 이 채연이 서술어를 꾸며줄 수도 있고 우리 조. 그쵸? 그럴 때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알겠어요? 네. 이거 조금 어려운 건 맞아. 어려운 건 맞는데 처음 볼 때, 뭐 이러거든. 근데 너무 당연한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야 돼. 단어, 문장 성분.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무슨 이거야, 이거. 때문에 이거를 같이 공부하러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따로 공부하고 문장 성분 따로 공부하잖아. 그럼 이게 막 머릿속에서 막 뒤죽박죽 섞여버려요. 그게 아니라, 품사는 단어의 종류, 문장은 단어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 문장 성분은 그 단어가 문장 안에서의 기능, 역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요, 용언이 동사와 형용사가 주어, 목적, 보호를 꾸며줄 수도 있어. 예를 들어볼까? 예쁘다. 예쁜 옷.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너 옷이 참 예쁘다. 예쁜 옷 입었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예쁘는 품사가 뭐예요? 서윤아, 품사 뭐니? 품사는 단어 종류잖아, 그치? 예쁜의 단어 종류 뭐야? 형용사야. 품사는 단어만 볼 때는 형용사인데 예쁜 옷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떤 기능이 생겼어? 뒤에 나오는 옷을 꾸며주네, 그치? 그러면 옷은 명사잖아.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이 생긴 거야, 얘한테. 자, 그러면 얘의 문장 성분은 뭐라고? 세훈아? 명사를 꾸며주고, 체연을 꾸며주고 있어. 그럼 얘는 문장 성분이 뭐라고요? 오잉?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암기가 필요한 거야, 여기서. 개념 암기. 관형사가 뭘 꾸며준다? 체연을 꾸며준다. 그치? 문장 안에서 체연을 꾸며주는 뭐다? 관형어. 부사어는 용어는 꾸며주는, 서술어 꾸며주는 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좀 더 어렵게 갈까? 조금 더? 한 단계 더 가면, 자, 동사, 형용사는 용언이라 얘기를 했지. 그치? 용어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 어간과 어미, 이게 세트야, 세트. 그렇다면 예쁜 이것도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겠죠. 예쁘, 니은. 오케이? 예쁘가 어간이고 니은이 어미고. 이해되죠? 좀 더 어렵게 갈까? 그럼 이 어미 정체, 니은의 정체는 뭐냐? 관형사 형태로 바꿔준 어미, 관형사형 어미.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용어 정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용어는 어떻게 만들었어? 그 단어의 기능이나 위치에 따라서 붙여준 말이 용어거든. 그러니까 이 니은이 여기서 어떤 역할? 붙여서 어간 뒤에 붙어서 관형어를 만들어줬다. 관형사형 어미, 니은. 이렇게 이름 붙여주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몰라도 괜찮아.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번엔 부사어로 쓰는 거 한번 볼게요. 부사하는 거. 자, 우리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예쁘게.
우자 이렇게 해놨어. 똑같아. 그럼 예쁘게는 품사만 보면, 단어 형태만 보면, 단어만 보면 얘는 뭐예요? 형용사죠? 그런데 예쁘게 우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기능이 생겼네. 어떤 기능? 뒤에 나오는 우자를 수식해준다. 그러면 얘의 문장 성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서술어 꾸며주는 건 뭐라고? 부사라고 얘기를 했죠? 그 문장 성분이니까 무슨 붙여야 되겠지, 그치? 얘는 문장 성분이 부사어다. 오케이? 근데 얘가 용언이잖아. 용언이니까 또 어간과 어미로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예쁘게. 예쁘가 어간. 개가 어미. 얘는 어떤 어미? 부사어로 만들어준 부사형 어미. 부사 형태로 만들어줬다는 얘기야. 부사형 어미, 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소연아, 이해돼? 이해는 되는데 하고 싶진 않지? 네, 그래서 이거 반복해줘야 돼요. 자, 그냥 오늘은 그냥 개념만 잡는 거니까 요 정도. 예. 자, 따라서 관형사와 부사가 아까 수식어이라고 얘기를 했고, 문장에서는 예, 관형어, 부사어로 쓰인다. 그쵸? 그 다음에 조사가 있다. 조사는 관계언이라고 그래요. 영어에서 없는 게 조사지, 그치? 조사는 관계언이고, 요건 그냥 설명만 할게. 얘가 문장 안에서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뜻이 없어, 얘는. 격조사로 쓰이거나, 아니면 보조사로 쓰이거나, 아니면 접속조사로 쓰인다. 얘는 기능만 있어. 격조사는 문장 성분 만들어주는 것, 보조사는 뜻을 첨가시켜주는 것. 나는 물만 마셔. 이때 만. 접속조사는 두 단어를 이어주는 것. 나와 영희는 학생이다. 이때 와, 과. 자, 그 다음에 감탄사 있죠. 감탄사는 독립언이라고 그래. 왜 독립언이라고 하냐면 다른 말하고 엮이지가 않아. 얘 혼자 쓰는 말이야. 그래서 독립성분입니다. 독립성분. 그래서 독립언에는 뭐가 있냐면 뭐 감탄, 영탄. 영탄은 오 이걸 영탄이라고 그래. 감탄은 뭐가 있니? 느낌표나 하는구나, 는구나. 이게 감탄이야. 감탄. 그다음에 놀람, 옷,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느낌표, 뭐 물음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돈호. 돈호는 누구누구야 부르는 거야. 누구누구 서유나, 한나야 이렇게 부르는 것을 돈호라고 그래. 오케이? 그래서 감탄사는 다른 문장 성분하고 엮이지 않고 저대로만 쓰인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그래서 9개 품사 이렇게 있습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가 있는데 조사만 뜻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어근이 없어요. 어근. 어근이 없고 나머지 애들 어근 다 있는 거다. 그리고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뜻이 없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쓰네. 나머지는 다 띄어 쓰는 거. 이거 띄어쓰기 공부할 때도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 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조사만 붙이고 나머지 말 다 띄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띄어쓰기 잘 못하지? 여러분들 뭐 그거 서평세 감상문 쓰는 거 보면 띄어쓰기 많이 틀리거든. 그 왜 그래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 연습을 해야지 띄어쓰기도 잘 되겠지. 자, 질문. 괜찮니?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 요거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문법은 법이 안 바뀌어.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 법을 내가 확실하게 내 걸로 가져가야 돼. 안 바뀌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조금 해놓고 시간 지나, 조금 해놓고 또 시간 지나 기억이 안 남아요. 계속 까먹는 거야. 그러니까 문법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 그렇죠? 할 때 확실하게 해놓고 자, 어떻게 하라고요? 개념 암기, 용어 정리, 그 다음에 적용이거든. 지금 내가 설명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인 거야. 품사 공부했죠? 문장 성분 공부했지, 그치? 품사가 뭐라고? 단어의 종류. 문장 성분은 뭐라고? 단어가 모인 게 문장이고 그 문장 안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알겠죠? 품사하고 문장 성분 알면 우리나라 문법 50%야 이게. 문법 공부의 반이 얘네들이야. 이 개념을 알아야지만 다른 문법을 공부할 수가 있어. 이거 모르면 꽝이거든. 소연아 이해되죠? 아마 다음 주 물어보면은 몰라요. 자, 쉬는 시간.
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그 고선생님 와가지고 교재 수업 할 거다잉. 네.
잘 들었어? 네? 잘 들었어? 1교시 잘 들었어? 아, 네. 왜 연결이 안 될까? 글자가 잘 보여야 되는데. 또 본의 아니게 마이크를 차게 됐습니다. 참 마이크를 찰 때마다 민망해요. 아, 녹음 되는 거겠지? 아, 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품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장님께서 뭐 품사와 관련해서 정리를 또 한번 해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뒤에 이어서 우리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 자, 이거 읽고 뒤에 단어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까지 읽었어요. 자, 보시면 우리가 체언, 맞죠? 자, 그래서 우리 라부터 읽어볼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 감탄사, 자, 이런 것들은 다 의미에 따라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품사의 어떤 분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에 따른 품사를 분류를 했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라를 보시면 명사의 앞에 붙어서 수식하는 품사를 관형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모자를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명사 앞에 아니면 수사 그리고 대명사 우리가 체언이죠. 체언 앞에서 그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관형사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관이라는 게 무엇인가? 관은 모자를 의미하는 한자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주목할 점, 관형사의 형이라는 한자가 형용사의 형자와 같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품사가 모두 형태나 모양을 가리키는 품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형용사라고 하면 동사와 형용사를 같이 묶었었죠.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를 묶어서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용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언, 자, 왜 용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말은 활용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활용하는 말이다 라고 해서 용언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동사와 형용사, 자,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한다면 형용사는 형태, 어떤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관형사의 형이 같은 한자다. 자, 왜 그런가 봤더니 두 품사가 모두 형태나 모양. 자, 그래서 우리가 책이 있는데 어떤 책? 헌책 아니면 새 책이라고 해서 책을 설명해줘요. 그런데 책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래되었어요? 새로 생긴 책이에요. 자, 그래서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형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두 개 품사를 혼동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의 형용사 뭐예요? 그쵸. 형용사도 영어에서는 꾸며주는 말이다. 그래서 동사를 하는데 어떻게라고 영어에서는 그러지만 우리는 이 형용사는 모습을 나타내지만 그래도 서술어로서 독자적인 품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헌과 새처럼 우리가 체언을 꾸며주는 것이 관형사, 이것과 형태를 같이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꾸며주는 말 중에 부사도 있죠. 자, 부사라고 한다면, 자, 여기 부사의 한자 역시 보좌하다라는 뜻을 가졌다고 해요. 자, 부라고 하는 건 보좌하다. 그래서 보좌가 뭐예요? 또 보좌하다라고 했으니까 또 보도 알아줘야 되겠죠. 도와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보면 우리가 사장님이 있으면 조금 아래 부사장이 있어요. 자, 그것처럼 사장을 도와서 어떤 일을 같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자, 옆에 보시면 있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도와서 일을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부사도 다른 단어, 그러니까 동사와 형용사를 꾸며서 도와주면서 어떤 역할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역할을 하는 품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에서는 우리 조사가 있습니다. 자, 조라고 하는 것은 돕다. 이것도 보조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에서 다른 품사들의 역할을 나타내는 품사이니 다른 품사의 보조라고 생각하여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는 아까 우리가 그랬죠. 단어와 단어의 어떤 관계, 역할을 담당해 주는 거다. 그래서 관계언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정확한 뜻이 있다라기보다 그 뜻들을, 다른 단어들을 어떤 도움을 주면서 관계의 어떤 설정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단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우리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서술격 조사가 낯선 분들이 계시겠네요. 국어에서는 나는 학생이다와 같은 문장의 맨 마지막에 붙은 이다를 서술격 조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격조사, 우리 예전에 격조사 봤죠? 그래서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조사이다. 그런데 어떤 자격? 서술어의 자격을 갖고 있는 조사라고 해서 서술격 조사. 그래서 학생이라는 명사를 서술어로 만드는 기능을 했다라는 거죠. 나는 학생이다. 이것은 책상이다. 그래서 이다라고 하는 게 서술어의 자격을 갖게 하는 거. 그래서 서술격 조사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감탄사가 있습니다. 감탄은 놀람, 어떤 느낌, 부름,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말을 하는데, 자, 우리가 감탄하다, 우와, 뜨거 할 때, 자, 이런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르는 말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품사가 문장에 나타날 때, 자, 보시면 형태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자, 우리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가변어다, 불변어다 라고 했는데, 가변어, 변하는 거, 불변어, 변하지 않는 거. 자, 그래서 가변어는 동사, 형용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게 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는 말들, 자, 우리가 활용을 한다. 글씨를 크게. 활용을 하는 말들이 뭐가 있었죠? 우리 동사, 그리고 형용사. 자, 이게 활용을 한다라는 품사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그렇죠. 서술격 조사. 그래서 학생이고 학생이니까 학생이면서, 자, 그렇게 이 세 가지는 형태를 변화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변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가다와 같은 동사는 가고 가니 가니까 등으로 바꾸어 나타내는데, 이렇게 어미가 붙어서 형태 변화를 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자, 형태를 변화하는 것. 자, 우리가 어미, 뭐라고 했죠? 어미는, 자, 이 미는 꼬리. 그렇죠. 꼬리예요. 그래서 단어의 끝에 붙어서 우리가 이 어미를 변화를 시키면서, 어미를 변화를 시키면서 그 어떤 단어와 단어 간의 어떤 문장 간의 어떤 관계의 역할, 이게 원인과 결과인지 아니면 나열인지, 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어미의 활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미가 활용을 하면서 가변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술격 조사만 주의를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동사, 형용사는 쉽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형용사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죠. 동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다? 영어.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우리 국어에서는 형태, 모습을 나타내는 것. 자, 그것을 우리가 형용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자, 옆에 1번부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을 읽고 품사에 대한 내용, 품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자, 잘못 적절하지 않는 내용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명사, 동사, 부사, 조사 등은 의미에 따른 명칭이다. 자, 맞아, 틀려요? 그쵸.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명사, 대명사, 수사, 자, 이런 것들로 구분을 지었다라는 것이고, 자, 2번은 관형사와 형용사는 모두 서술어의 기능을 담당한다.
자,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체언을 설명해 주는 말. 그래서 맨 뒤에서 어떻다, 무엇을 한다,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니까 관형사는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안 한다? 관형사. 자, 우리가 형용사는 뭐였어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었죠. 자, 그래서 형용사는 우리가 서술어의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고, 관형사의 역할은 뭐였어요? 관형사의 역할. 그렇죠. 체언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술어의 기능을 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관형사는 그냥 수식, 꾸며주는 역할, 꾸며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형용사는 서술어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관형사는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서술어의 기능을 담당하는 거 뭐? 형용사, 그리고 동사,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서술어의 기능을 담당한다. 자, 그리고 3번. 서술격 조사는 동사나 형용사처럼 형태가 변한다. 그렇죠. 우리 가변어라고 했어요. 변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4번은 동사나 형용사를 보좌하는 거, 도와주는 거, 자, 꾸며주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사. 자,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의미, 기능, 형태 변화 여부에 따른 명칭으로, 여부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의미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형태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명칭을 달리한다. 자, 여기까지 맞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이 글을 읽고 다음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품사에 대해 파악한 거. 자, 보면 상우의 동생은 책을 빨리 읽는다. 자, 그러면 명사 뭐가 있을까요? 명사? 상우의 동생? 그렇죠. 우리가 따로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사 상우. 자, 그리고 또 동생.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책. 그렇죠. 책, 여기까지가 명사. 자, 그러면 나머지들 의, 은, 을 빨리 읽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 읽는다. 읽는다는 동사. 그렇죠. 동사. 자, 그리고 여기 빨리 읽는다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품사는 동사, 형용사. 그렇죠. 이것들을 꾸며주는 말. 자, 그래서 빨리는 부사. 자, 그러면 나머지 요 세 개만 보면 되겠네요. 의, 은, 을. 자, 얘네들은 조사. 그렇죠. 얘네들은 이 세 개는 조사입니다. 조사. 자, 그래서 1번. 의미를 기준으로 할 때 읽는다는 동작을 나타내는 품사이군. 맞아요? 그렇죠. 동작을 나타낸다. 동사이죠. 그래서 동작을 나타내는 말. 자, 그 다음에 2번은 형태 변화를 기준으로 할 때 읽는다는 활용을 하는 품사겠군. 동사니까 동사 활용해요, 안 해요? 활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2번도 맞죠. 자, 3번. 자, 기능을 기준으로 할 때 의와 은, 을은 관계언이겠군. 관계언. 자, 관계언은 품사로 이야기를 하면 조사. 그렇죠. 관계언은 조사예요. 자, 그러니까 의, 은, 을 조사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의미를 기준으로 할 때 빨리는 다른 품사들의 역할을 나타내는 품사겠군.
자, 다른 품사들의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얘는 빨리는 품사가 뭐예요? 아까 부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부사가 하는 일은? 동사, 형용사 이런 것들을 보좌해주는 역할이죠. 다른 품사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보좌해주는 역할이다. 자, 그러니까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우, 동생, 책. 자, 이런 것들은 몸의 역할을 한다. 자, 몸의 역할은 체험. 자, 체험은 명사, 대명사, 수사. 자, 요 세 개가 체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기억에서 미음 중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것. 3번. 자, 내가 운동장에서 농구공을 주어서 운동선수인 영진이에게 주었다. 자, 이거 보면, 자, 다 명사 뒤에 있죠. 내가 운동장에서 농구공을 운동선수인 영진이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중에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리을. 왜? 운동선수라는 형태. 운동선수라는 형태? 답은 맞았어, 우선. 답은 맞았어. 자, 얘의 특징들이 다 뭐예요? 명사 뒤에 있으니까 조사죠. 자, 얘의 특징들은 자, 조사입니다. 조사인데 리을이 달라요. 자, 왜 다를까? 얘는 운동선수 이다예요. 이다. 자, 이다는 뭐였어요? 얘도 조사는 맞는데 약간 성격이 다르다라고 했죠. 얘는 무슨 조사? 서술격 조사. 자, 서술격 조사는 특성 뭐가 있었죠? 활용을 한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다른 것들은 가, 에서, 을, 에게 이런 것들은 형태 변화가 없는데 얘는 이다, 이고, 이어서, 인. 자, 이렇게 형태를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형태가 변화하는 가변어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것들과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잘 찾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조사이지만 얘가 하는 역할, 기능,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보기와 같이 단어를 분류했을 때 둘째, 물, 누구, 을, 에서, 부터, 예, 여보세요, 어머나. 자,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선 둘째, 물, 누구. 자, 얘네들은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죠. 명사라기보다 체언이에요. 왜? 둘째는 수사죠. 그래서 수사, 명사, 대명사, 누구.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체언, 을, 부터에서 조사죠. 그 다음에 예, 여보세요, 어머나. 자, 얘네들은 뭐예요? 감탄사. 그렇죠. 잘 찾았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분류를 했느냐,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기능이죠. 어떤 기능에 따라 분류를 해왔는가라는 거. 그래서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체언, 관계언, 독립언, 자, 이렇게 나누었다. 자, 여기 체언이 있으니까 조사는 관계언. 자, 감탄사는 독립언. 혼자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능에 맞춰서 이렇게 문장을, 단어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유, 그냥 정신없지.
품사가 참 정신이 없어요. 외울 것도 많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다음 문장에서 1의 1 의미에 따라 구분할 때 A와 같은 품사에서 속하는 단어를 모두 골라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설명을 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1에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비빔밥을 먹었다 라고 할 때 A와 같은 품사. 자, A가 뭐였죠? 어딨어? 마에 여기 있네요. 여기 나라고 하는 거. 자, 나는 품사가 뭐예요? 대명사. 그렇죠. 나라고 하는 건 너. 분명히 나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신해서 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대명사예요. 대명사. 자, 그래서 A와 같은 품사를 찾아라. 뭐예요? 우리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대명사이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자, 오늘 점심? 아니죠. 이거는 대명사가 아니죠. 우리만 대명사예요. 오늘 점심 비빔밥 다 모두 명사. 자, 우리만 대명사이고, 자, 대명사의 의미가 뭐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명사를 대신하여 쓴다.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여 우리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명사를 대신하여 나타내는 기능. 그래서 대명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유, 그냥 피곤해. 응? 오랜만에 학원 나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죠. 방학했죠? 방학 중이지? 끝나가요. 그치, 끝나가지. 슬프게도 방학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개학 언제예요? 다음 주 목요일이요. 다음 주 목요일? 며칠 안 남았네. 오늘 5일이니까 11일? 10일이 개학 2학기가 시작됩니다.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우리에게는 아직 6일이라는 시간 1. 오늘까지 포함해서 한 6일 정도 남았네요. 괜찮아. 뭐 학교 가는 게 더 재밌지 않아요? 집에 있지는 않겠지만 친구들 만나면서 어울려서 노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치? 재밌죠? 이거를 보는 저 학생한테도 물어봐야지. 그래서 학교에서 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365일 중에 학교를 안 간 날은 명절 당일, 설날이랑 추석 때 그 명절 당일 이틀 빼고는 계속 학교를 갔던 것 같아요. 이상하지? 왜? 토요일, 일요일에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갔어요. 왜 갔을까? 놀러 갔어. 공부하러 가진 않았어요, 절대로. 그냥 뭐 고등학교 때 이야기이기는 한데 집에 있는 것보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노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놀아도 항상 교복을 입고 나가요. 사복을 입고 나가면 의심을 해. 제가 또 놀러 가는구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거 증거자료를 남기면 안 되는데 부모님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그냥 교복을 입고 나가요. 그러면 동아리가 있었어요. 문예부였는데 글을 쓰는 동아리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면은 하는 게 딱 그거예요. 동아리 방에 가면 책밖에 없어요. 책을 읽거나 아니면 그 앞에 큰 대형 서점이 있었는데 약속도 항상 서점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하니까 서점에 그냥 시원하고 친구들이 약속을 잘 안 지켜. 3시에 나와 그러면 4시에 나오고. 근데 예전에는 뭐 핸드폰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오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해? 시간은 많고 친구는 안 오고 하니까 그냥 서점에 들어가서 책을 읽기 시작을 한 게 이럴 바에야 우리 약속은 서점에서 하자. 그래서 서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서점에서 책을 읽거나
학교에 가서 운동, 농구나 축구를 하는 거. 그게 생활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별거 안 했는데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훨씬 집에서 집에 있으면 부모님이 공부해라 이런 소리나 듣지만 가방을 메고 교복을 입고 저 학교 갑니다. 오, 그래, 갔다 와. 부모님이 속으셨죠. 대신 이제 보면 알죠. 얘가 놀았나 안 놀았나. 성적표를 보면 아니까. 딱 보면 그래. 내 이번엔 봐준다. 다음에 또 성적표를 딱 보여줘요. 그래, 이번에도 봐준다. 끝까지 봐주셨어요. 근데 참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싫어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상하죠. 내가 저 선생님한테 혼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그냥 즐거웠죠. 친구들 고등학교도 갔고 친구들도 생겼고 책 읽는 것도 좋아했고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 재밌었는데 성적은 대신 떨어지고. 근데 2학년 올라갔더니 정말 별로 이렇게 나 저 선생님하고 이렇게 막 친하게 지내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가 맞다 보면 정이 들어요. 선생님과 자주 면담을 하고 이렇게 맞다 보면 정이 드니까 그게 싫어서 공부를 하자. 정말 계단식으로 2학년 1년 동안 성적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올라갔다 떨어지면 혼나니까 1년 계획을 세운 거죠. 진짜 단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어요. 다행이다 싶었죠. 그때 2학년 때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하루에 20개씩은 기본으로 외웠어요. 매일 쪽지 시험을 봐요. 매일 아침에 조회 시간에 영어 시간에 쪽지 시험을 보니까 또 쪽지 시험을 못 보면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가서 일로 와, 나랑 면담 좀 하자. 폭폭폭. 카메라 없는 데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재미있나요? 영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 재미없어도 영어는 무조건 문법은 몰라도 단어는 외워야 돼. 그러니까 단어를 조합해서 그 상상력으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법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그래도 단어를 많이 아니까 우리는 단어를 알면 관계를 잘 설정을 해서 이게 대충 어떤 뜻이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유추를 하는 거죠. 근데 문법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주어 같고 이게 동사 같고 이게 뭐 같다 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다. 근데 구체적으로 투부정사다 동명사다 이런 것들은 잘 몰라요.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하지만 그 모양을 보고 그래도 들은 게 있으니까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다. 뭐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대시 있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뭐가 있겠지? 라고 해서 단어를 조합해서 영어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법처럼 체계적으로 영어 공부를 했으면 좀 더 문장을 이해하는 데 쉬웠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질 못했어요. 중학교 때 너무 영어 문법이 너무 싫었어. 영어 문법이. 그런데 대신 단어는 꾸준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절정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 외워. 그래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 보면 대충 이런 뜻인 거는 같다라고 하는 유추? 추측?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 가끔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놓는 자료들이 있어요. 이렇게 흘리고 다녀요, 이렇게. 흘리고 다니면 이렇게 봐요. 나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응?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네. 다음, 중2. 이제 이 정도는 좀 안 해. 중3. 이거.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도 어쩔 수 없는 그 소위 말하는 꼰대? 꼰대의 나이가 됐어. 지금 공부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피곤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기 싫어도 조금씩은, 매일 조금씩은 해놔야 나중에 편해집니다. 중학교 때 안 해놓으면 피곤해져요. 나도 이런 꼰대가 되고 싶지는 않았는데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수학을 되게 좋아했어.
수학을 굉장히 좋아해서 수학 문제 푸는 걸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왜 문과를 가고 너는 왜 국문과를 가냐라고 하는데 저 자랑이에요. 수학 전국 1%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죠. 수학 선생님도 너는 왜 문과 왔냐? 그냥 공부가 싫어서요. 그래서 대학교 갈 때도 어떤 과를 그래 너는 이 학교에서 어떤 과를 선택해도 돼. 또 공부가 싫으니까 국문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수학을 풀면 되게 재밌었어요. 아직도 가끔 수학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국어 선생님 애들한테 수학 가르치지 마세요. 월권이에요. 그래, 저 안 가르쳐줬어요. 저는 단어를 설명을 해줬는데 얘네들이 답을 맞춘 거지. 저는 수학을 가르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수학이 서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못 풀어. 못 푸니까 단어의 뜻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뜻이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그러면 답이 이거겠네요? 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저는 수학을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는 해요. 보면 답답해. 아무튼 이거 기록에 남기면 안 되는 말들인데 자꾸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네. 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품사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자, 얘는 숙제. 뒤에 있는 건 여러분들 품사의 종류와 특성, 이거는 여러분들 숙제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2주 동안 어떻게 단 한 명도 단톡방에 숙제를 안 올려? 그런 게 있어 없어? 있기 없기? 바빴지? 그치? 바빴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저것 하느라 바빠서 그랬을 텐데 한 권 갖고 왔어? 단어, 어휘, 국어 어휘. 이따가 갖고 왔으면 이따가 저 수업 끝날 때 보여주세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사진을 한 명도 안 올려? 이 배신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사는 힘이 세다. 여러 가지 우리가 조사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적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문장, 이 문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도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물 2개와 과일 1가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바나나와 코끼리가 있고, 원숭이와 코끼리가 있고 바나나, 이 3가지 그림이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 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게 서양 사람과 우리 동양 사람들이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 했더니, 원숭이와 코끼리는 동물이니까 이렇게 둘이 남기고, 바나나는 과일이니까 따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숭이랑 바나나랑 묶고 코끼리를 따로 떨어뜨렸다고 해요. 왜? 바나나는 원숭이가 좋아하죠. 그래서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 라고 문장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사를 생각해 보니까 원숭이와 바나나를 이렇게 같이 묶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떨어뜨려 놨다. 또 명사인 원숭이와 그 동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원숭이와 코끼리를 묶고 바나나를 따로 떨어뜨려 놨다. 이게 사람들이 어떤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머릿속에. 우리 보통은 동사는, 한국 사람들은 서술어는 뒤에 있죠. 그런데 뭐 중국어나 이 영어권에 있는 언어들은 다 뭐예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와요. 목적어가 뒤로 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 생각하는 기준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방식이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어떤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단어를 아니면 문장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조금씩 달라진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동사는 힘이 세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얘는
자, 명사, 여기 해제를 보세요. 해제를 보시면 명사, 형용사, 동사의 특성을 어린 소나무가 자라서 거목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빗대어 이해하기 쉽게 쓴 설명문이다. 자, 우리 설명문의 특징은 정보 제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정보를 풀이를 해서 이 읽는 사람, 독자로 하여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게 설명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품사들, 이 명사, 형용사, 동사의 특성을 소나무가 자라서 거목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였다. 자, 특히 동사가 자연에 변화하는 속성인 움직임을 담고 있어 명사나 형용사에 끼치는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장 힘이 세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산등성이 바위 틈에서 싹을 틔운 어린 소나무, 그 가느다란 잎들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바람도 선들선들 불어온다. 어느덧 하늘이 열리고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린다. 계절이 바뀌고 소나무는 흩날리는 한방눈을 온몸으로 받아낸다. 찬바람이 몰아친다. 때로는 느린 강물처럼, 때로는 화살처럼 시간이 흘러간다. 소나무는 쉬지 않고 키를 높이며 몸집을 불려간다. 자, 그래서 처음에 자, 바위 틈에서 싹을 틔운 어린 소나무가 있죠. 어린 소나무가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그리고 햇빛도 맞으면서 조금씩 자, 계절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시간이 그만큼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소나무는 쉬지 않고 키를 높이며 몸집을 불려간다.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리고 마침내 우람한 거목이 되었습니다. 아주 큰 나무가 되었죠. 거목이 되어 산자락을 내려다 본다. 이제 다 컸어요. 자, 어린 소나무가 저 혼자였다면 시드로 죽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눈과 비와 바람과 햇빛이 있어서 어린 소나무의 키를 키우고 몸집을 불려주었다. 자, 그래서 소나무를 키울 수 있게 해준 것은 눈, 비, 바람, 햇빛, 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없다면 이 나무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제대로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어떤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죠. 그래서 소나무는 눈, 비, 바람, 햇빛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어떤 사물이든 다른 사물과 관계를 맺으면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다. 관계는 변화를 일으킨다. 자, 그래서 모든 사물들은 관계를 맺는다. 자, 여러분들도 1학년에서 2학년이 가고 3학년이 가고, 자, 이렇게 시간이 변하고 여러분들 주변의 모습들이 바뀔수록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 다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 자, 그리고 앞으로 만날 사람들이 항상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오래 만나서 좋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악연도 있어. 친구 잘 만나요. 저도 다행히 친구를 잘 만나서 조금 저도 입이 좀 순화가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저도 이렇게 좀 비속어라든가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친구가 욕을 한마디도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같이 어울려 다니면 이 친구가 나쁜 쪽으로 물들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다행히 그 친구가 물들지 않고 저희가 그 친구한테 물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중1, 중2, 중3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4년 동안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친하죠. 집도 가깝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문과, 이과를 선택을 할 때 저는 문과를 선택을 했고 그 친구는 이과를 선택했는데 서로 고민을 했어요. 얘 때문에 내가 이과를 갈까? 그러니까 공부 때문이 아니라 이 친구 때문에 이과를 갈까? 혼자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친구도 그랬대요. 저 때문에 문과를 갈까라고 생각도 했대요. 제가 동아리가 문예부라고 했죠. 그 문예부도 나랑 멀어지지 않으려고 문예부를 들어왔어요. 그 친구가. 제가 먼저 문예부를 선택을 하고 동아리를 들었을 때 나도 들게 라고 해서 따라 들어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열심히 해서 부장도 하고 우리 동기 그
그 기수의 부장도 할 정도로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다행히 오래 만났기 때문에 저도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지금 경찰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에 경찰이 되어 있어요. 맨날 운동만 해요. 운동만 하는 근육 바보? 경찰행정학과를 나와서 경찰을 하고 있는데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경찰이 되었다라는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을까. 보면 진짜 아직까지 욕 한마디 못하고 그런 되게 순수한 친구예요.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요거 한마디쯤은 해봤겠죠? 자, 어쨌든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도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관계는 변화를 일으킨다. 자, 소나무, 눈, 비, 바람, 햇빛은 명사다. 명사들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명사들이 서로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것들이 소나무, 눈, 비, 바람, 햇빛 서로 만나거나 상호작용을 하거나 어떤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관계를 맺었을 때 비로소 변화가 나타납니다. 눈이 흩날리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쏟아질 때 소나무는 변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눈, 비, 바람, 햇빛, 자, 이런 명사들이 있는데 이런 명사들만 있을 때는 그냥 단순히 명사를 나열을 할 때는 소나무가 큰 변화가 없지만 어때요? 눈이 흩날려서 내가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쏟아질 때 자, 다 이런 모든 명사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나무가 성장을 하는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나무는 작고 가늘고 여렸었다. 그랬던 것이 위풍당당한 거목이 되었다. 그래서 작고 힘없고 가늘었던 것이 이렇게 거목이 되었다. 이제는 크고 굵고 단단해졌다. 자, 그래서 결국 명사들은 서로 관계를 맺을 때 변화를 한다. 자, 이 명사들은 관계를 맺을 때 변화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라에서 보면 작다, 가늘다, 여리다. 자, 얘네들은 뭐예요? 다시 작다, 가늘다, 여리다. 형용사. 왜요? 자, 작아보세요. 작아보세요.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못하니까 이거는 어떤 모습이다 라고 해서 형용사. 그런데 먹다, 먹어보세요 하면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다, 가늘다, 여리다 같은 형용사들이 어떻게 흩날리다, 불다, 내리다, 쏟아지다와 같은 동사를 만난 거예요. 자, 각각 어떤 특성들이 있죠. 동사를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크다, 굵다, 단단하다 라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사가 형용사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자,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성질, 그렇죠?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일 동을 써서 동사라고 했고, 형용사는 가만히 있는 성질이 있다. 자, 형용사는 형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성질, 그 모습을 보여주는 성질, 상태를 나타낸다. 동사가 축구 선수라면 형용사는 축구공이다. 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축구공, 축구 선수는 어때요?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움직이는 사람, 움직임을 나타내니까 우리가 동사라고 본다면 가만히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운동선수들을 받아들이고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형용사, 운동장, 형용사다라고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축구공이다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는 형용사보다 힘이 셀 수밖에 없다. 저 선수가 공을 뻥 차면은 공은 움직여요. 그러니까 공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가 형용사보다 힘이 셀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는
명사보다도 힘이 세다. 인간은 잠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자기 때문에 잠이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다라고 하면 동사. 그런데 그거를 잠이라고 해서 명사로 나타내죠. 우리가 그리다. 자, 그리는 것을 우리가 그림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마 동사가 힘이 가장 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잠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기 때문에 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싸우는 행동이 있고 나서 싸움. 자, 이것도 싸우다라는 것에서 싸움이 나타나고 웃다라는 것에서 웃음이 나타났다. 그리고 울어서 울음이 있다. 놀아서 놀이가 있고 달려야 달리기가 있다. 자, 결국 명사를 만들어낸 것이 누구? 명사를 만들어낸 것은 동사. 자, 그래서 동사는 명사의 어머니다. 비유 아주 잘하고 있죠. 근데 비유를 하니까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이렇게 비유를 나타내면서 동사가 계속해서 다른 어떤 품사, 형용사나 명사보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힘이 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는 자, 형용사나 명사보다 힘이 세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는 어머니라는 말은 진짜 어머니가 아니다. 다만 진짜 어머니를 대신할 뿐이다. 자, 무슨 말인가? 말은 사물을 흉내낸다. 말은 그림자다. 말은 현실의 모방이고 자연의 모방. 자, 모방이 뭐예요? 그렇죠. 따라하는 거. 원래 가지고 있던 모습을 본따서 조금 다른 형태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말은 현실의 모방. 여기 이게 있어요. 이거를 보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죠. 책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어. 자, 그래서 모방이다라는 거예요. 자연은 변화한다. 변하지 않으면 자연이 아니다. 낮이 지나 밤이 되고 봄이 지나 여름, 가을 지나 겨울이 되는 것이 바로 자연이다. 이런 대자연의 변화 속에서 식물이 살고 동물이 살고 인간들도 살아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변화를 하지 않으면 멈춰 있으면, 자, 물도 고여 있으면 썩죠. 그러니까 자연이 변화가 없으면 살아갈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다 라고 해서 말은 현실과 변화하는 무엇을?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바로 자연이다. 우리 바까지만 할게요. 자, 인간의 삶도 변화한다. 변하지 않으면 목숨을 이어갈 수 없다. 변화는 곧 움직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자연이 변화한다. 이 변화는 곧 움직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먹고 자고 싸고 걷고 뛰고 울고 웃고 하는 것이 다 움직임이다. 움직임은 동사로 표현된다. 동사는 사람 사리를 그대로 흉내낸 말이다. 그래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모습을 그대로 행동을 표현한 게 동사다. 그래서 사람 사리를 그대로 흉내낸 말이 바로 동사다. 동사는 인간과 자연의 본질인 변화, 곧 움직임을 말로써 흉내낸 것. 자, 움직임을 말로 표현했으니까 바로 우리가 동사.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거죠. 자연도 움직여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 동사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품사보다, 말보다 동사가 갖고 있는 힘이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는 인간과 자연의 어떤 움직임, 변화를 흉내낸 말이라서 다른 어떤 말보다도 힘이 세다. 자, 그래서 바람이 있어요. 그냥 바람은 바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서 동사의 어떤 동작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화를 갖는다. 그래서 동사가 없으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자연이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결국 동사가 모든 어떤 삶을 다 이끌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여기에서 동사가 이런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뒤에까지, 요 뒤에 있는 내용, 자, 자꾸 대단한 평가까지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법을 공부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뭐 하고 싶어요? 우리 방학이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앞으로 가서 문학을 할 것인가? 뒤에 가서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방학인데 우리 문장 성분도 쭉 해도 괜찮고. 뭐 하고 싶어요? 없어. 문장 성분 방학이니까 머리 아픈 거 그냥 깔끔하게 해치울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이 품사와 관련해서 문장 성분을 연결을 해서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그거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요거 대단한 평가까지 숙제. 자,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